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예, 어제 클라이언트에서 감사 및 세무조정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것 때문에 어제 한 5시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더니 목이 잠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것을 좀 설명드릴까 싶어서 그 버스에서 고민하시다가 원래는 중소기업 특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수정공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새로 감사를 받으시는 처음 감사를 받으시는 법인이든지 아니면 아직 좀 회계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수정보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정들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미수수익, 미지급 이자, 선급비용, 퇴충, 퇴직연금, 감가상각, 대선충당금 이렇게 총 7개 정도를 10분 내에 간단하게 이 개념과 간단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결산분계라고 일단 뭐, 칭해지는 것들인데요. 어떤 기중에 계속 어떤 거래에 의해서 전표화되는 게 아니라, 결산 시점에 계산을 해서, 거래와는 좀 무관하게 결산 분계 처리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먼저 미수 수익, 미수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대여금, 뭐, 그다음에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것들은 이자가 붙게 되고 나중에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주의와는 다른 예, 현금을 이자를 입금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간 기속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게 되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그게 만기의 일시에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자 수익을 계산하지 않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뭐 7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기간이 지나갔고 그거에 대한 대금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포션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을 계산하고 아직 그 미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미지급 이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 차입금, 뭐 주로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에는 뭐 단기 차입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도 있고 뭐 사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장기 차입금 중에 유동성 대체되는 부분,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뭐 일반적인 은행 차입금이라면 이제 12월 뭐 한 20 며칠 날 이자를 지급하겠죠. 뭐 25일 날 지급을 했다고 하면 결국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017년 1월 달에 대금을 이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에는 이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그 기간 일수 그리고 이자율 그다음에 원본 금액을 곱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이자 비용, 지급 비용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급 비용도 사실 또 마찬가지죠. 뭐 일반적인 게 이제 보험료, 뭐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뭐 그런 부분들일 텐데 결국 뭐 대부분 1년짜리죠. 선급 비용, 뭐 보험에 대한 부분은 결국 6월 달에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료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은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7개월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2017년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계산을 해서 성급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지급할 때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12월 말자로 그 선급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만큼 보험료를 차감하고 마이너스 차감하고 선급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되죠? 대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그 예전에 동영상으로 좀 올린 적이 있는데 태충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지금 12월 말로 모든 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부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계액, 지금 추계액, 1년 이상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12월 말자로 모든 사람이 퇴사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 지급해야 되는 금액, 퇴직 추계액. 예, 그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이 되도록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무상은 이제 사실은 세무상은 이제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계적으로 결산을 입력해야지 인정받는. 따라서 회계적으로 처리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는 세무적으로는. 왜냐하면 비용이기 때문에 세무상에서는 땡큐죠. 비용 안 잡으면. 그래서 사실 많은 처음 감사받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퇴직급여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뭐 세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해당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통 초도 감사 받는 자의 경우에는 이런 수정 붕괴가 일어나고 근데 막 거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회계 처리 수정 붕괴를 처리를 하죠. 퇴직연금도 좀 요거는 좀 다른 측면인데요.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은행에 납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기본 회계 더전에 이제 기본 세팅이 이제 투자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투자자산으로 이제 많이 해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퇴직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퇴직충당금 밑에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표시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사례를 한번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을 투자자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총액이 12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금감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이 봤더니 그게 투자자산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 쪽에 요거를 퇴직충 차감 계정으로 하면은 자산이 120억을 초과하지 않아서 외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외감을 안 받게 된 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저희한테는 나쁜 얘기네요. 퇴직연금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 부분인데 사실은 뭐 감가상각이야만이 뭐 회계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태충에서 이제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상에는 감가상각도 이제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해야지 법인세법상도 인정이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회계 처리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비용을 계산 안 한 거니까 세무상으로는 땡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초도감사일 경우에 태충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증하게 되고 만약에 과거에 안 한 게 있으면 이제 수정 붕괴로 좀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손충당금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상충당금도 마찬가지로 결산조정사 세무적으로는 잡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만약에 잡는다면 한도가 있는 채권 금액의 1%가 이제 한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줄이는 목적에서 이제 1% 채권의 1%를 이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개념. 대손충당금의 개념은 채권이 아직 뭐 살아는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살아는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뭐 그런 경우에 해당 금액을 차감 계정으로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충당금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놓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세무하고는 크게 뭐 좀 상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계속적인 거래에 의해서 기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산 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처음 감사를 받으시는 회사의 경우에는 처리가 안 돼 있고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과가 나오게끔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중에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하시다가 기말 잔액이 이제 계산한 금액이 나오도록 이제 분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수수익 예를 들게요. 우리가 기중에는 뭐 미수수익이 입금됐냐 아니면 처음 그냥 계산이 되지 않는 게 입금됐냐 이거를 막 따져가면서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그럴 실익도 없고 해서 보통은 그냥 들어오면 이자 수익 계속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미수수익 잡아놓은 게 또 올해 기중에 또 이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작년 거를 마이너스 쳐놓지 않으면 작년에도 수익 잡히고 올해에도 수익 잡히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보통 리버스 분계로 1월 1일자에 반대 분계를 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에 미수수익을 100원 잡아놨다. 그러면은 이제 2017년 1월 1일자에 이자 수익 마이너스 100원, 미수수익 마이너스 100원으로 그 미수수익을 없애주죠. 그리고 기중에는 이자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자 수익 이렇게 쭉 처리하다가 2017년 12월 31일 날 또 이제 미수 수익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미수 수익으로 전표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은 난 미수 수익으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리버스를 칠 필요가 없겠죠? 미수 수익으로 막 치다가 나중에 미수 수익이 돼야 될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없애버리면 되는. 보험료로 설명을 드릴 걸 그랬다.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편한 분들이 있고,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 기중에 처리하는 게 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하다가, 기말 잔액이 뭐 미수수익, 미주이자, 성급 비용, 뭐 대충, 뭐 감가상각 좀 제외하고요, 대충 뭐 이런 잔액이 맞도록, 그 차이를 장부상의 금액과 우리가 실제 답이 되는 그 계산 금액 그거와의 차이를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내가 관리하기 쉽고 편한 방법으로 기중에는 회계 처리해라. 다만 결산일 그 잔액은 그 우리가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요거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면서 이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